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 가소성과 뉴로피드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뇌 가소성의 특성을 100% 활용하는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두뇌 훈련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뇌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는 뇌의 모양입니다. 이게 펼쳐보면 신문지 한 장 크기로서 굉장히 큰데, 좁은 공간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넓은 표면적이 이렇게 주름이 져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따진다면 막 태어났을 때 약 400에서 5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성장하면서 남자가 약 1.4kg, 여자가 약 1.3kg 정도 크기로 이제 커지게 되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소위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 숫자가 약 1000억 개에서 요즘은 이제 뭐1조 개까지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뉴런들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 접합점이 있는데, 이게 약 한 10조 개에서 약 100조 개가량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 외에 그 옆에서 이것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이제 글리아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세포라고 그러죠. 이게 약 한 뉴런의 개수의 한 10배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세포들이 뇌속에 들어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요 이 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약 4분기를 뇌에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몸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공급하는 산소가 되게 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이제 어디서 공급이 되냐면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입니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몸에서 포도당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백질만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뇌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드시 탄수화물 섭취가 있어야 우리 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겉에서 보고 있는 이 주름진 부분이 가장 바깥층으로서 피질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건 불과 두께가 5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층입니다. 이게 이제 영장류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고, 하등 생명체들은 이게 굉장히 없거나 거의 대부분이 없고 아주 미약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가 굉장히 여러 층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살아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생명 유지 기능. 흔히들 뇌에 그러면은 생명 유지와 별로 관계없기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원천적인, 우리가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이 뛰게 만들고, 내장이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운동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덩치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발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뇌는 변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내부 구조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변한다 것이고, 그 모양이 이렇게 주름이 많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호두 껍질 같은 호두와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수태돼서 3주가 되면은 우리 등 쪽으로 소위 이런 신경 파이프가 만들어지면서 앞부분이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약 100일쯤 되면은 이렇게 뇌의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복잡한 내부 구조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구조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지구상에 나타난 생명체들이 요 밑에서부터 하등 생명체는 요것만 갖고 있고, 보다 더 진화된 생명체는 여기까지 갖고 있고, 그보다 더 진화된 것은 그 위에까지 갖고 있고,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가장 하등 생명체의 형태에서부터 가장 고등 생명체의 모습까지 이 속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가 이 굉장히 많은 뇌세포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각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신경망을 형성하는데, 막 태어났을 때는 이와 같이 서로 신경망이 치밀하게 발달이 안 되어 있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이처럼 신경망이 굉장히 치밀하게 발달이 된다는 거죠. 이 치밀한 것이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시작점에서부터 타겟점까지 자기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울 정도로 네트워크가 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속에서 신경 네트워크가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뇌세포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발달해 나가는 이러한 특성, 이걸 바로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가소성. 가소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시면 이게 앞에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것의 명사형이죠. 플라스티시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찍어서 바가지도 만들고 병도 만들고 여러 형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겉모습은 그렇게 주름져가지고 그렇게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신경 네트워크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가 이렇게 생후 한 6개월 이전에 이 시냅스가 만들어져 나가는 속도가 1초에 수십만 개씩 만들어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경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한다는, 형태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소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뇌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이 신경망,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체계, 네트워크망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소성이란 뇌가 변한다는 특성, 뇌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그런 특성을 발견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내부에서 뭔가 전자회로처럼 뭔가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지만은 사실은 과거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불과 약 10여 년 전에서야 비로소 그게 제대로 뇌는 계속 변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거죠.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이 1980년대에 들어가지고 그 원숭이 운동 피질이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쭉 연구를 해오다가 이게 이제 1990년대에 들어가지고 광범위한 DNA 피질의 변화가 발견이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맹인들 있지 않습니까? 맹인들이 이 눈이 멀게 되면 무엇이 발달이 됩니까? 귀가 발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소리를 더 잘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시각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부위가 뇌의 DNA 피질이 여기 뒤통수 후두엽 쪽에가 있는데 이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피질에 있는 뉴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뉴런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뉴런들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다른 감각 기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각 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청각 피질이 우리 측두엽에가 있어요. 양옆에가 있다. 양옆에 있는데 그 양옆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경망들이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 쪽하고 연결을 이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은 뉴런들이 청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정상인들보다 더 민감한 소리에 민감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광범위한 DNA 피질의 변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일에 우리가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른쪽 팔을 움직이도록 또는 오른쪽 팔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그 신경 피질은 어디가 있냐면은 좌측 피질이 있어요. 좌측 이쪽 편에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오른쪽 팔을 담당하는 피질 부위가 죽어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게 그럼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러면은 왼쪽 팔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왼쪽 팔이 훨씬 더 힘이 세지고 오른쪽 팔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발달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른쪽 팔은 왼쪽 DNA 피질에서 이게 관장을 하는데 왼쪽 팔은 오른쪽 DNA 피질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소위 뇌량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통해 갖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편에 있는 신경 피질이 이 DNA 피질이 왼쪽에 있는 DNA 신경 피질이 이 오른편에 있는 왼쪽 팔과 연결되어 있는 것하고 연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먼 거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냅스가 신경 섬유가 쭉 발달이 되어가지고 연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광범위한 DNA 피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먼 거리를 한쪽 뉴런에서 나와가지고, 즉 왼쪽 뉴런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 피질과 연결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DNA 피질이 형성이 된다. 그것을 90년대에 발견하면서 이게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확실하게 증명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가 망가졌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하면은 그걸 담당하는 DNA 피질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다른 부위와 연결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더 발달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은 실제로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의 모습입니다. 뉴런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뉴런들 중에서 검은 부위가 이제 소위 세포핵인데 이 신경세포는 특이하게 이렇게 긴 가닥들이 또 굉장히 미세한 가는 가지들이 뿌리처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소위 시냅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시냅스들이 이렇게 이제 이 신경섬유 즉 축삭이 뻗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냅스를 형성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아세틸콜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 이런 시냅스 상에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게 이제 분비가 되어야 이 한쪽 뉴런에서 한쪽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연결이 없었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자극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특성이 바로 가소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이런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신경 어떤 정보가 전송이 되게 되면은 이런 전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져요. 전기적인 신호가. 그래서 이런 전기적 신호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전기적 신호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스보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모스보처럼. 그래서 이게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 신호가 연속해서 쭉쭉쭉쭉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데 이게 몇 개가 다 바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길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게 그러한 패턴에 따라 가지고 신경 신호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경 패턴, 신호의 패턴들을 우리가 보고서 이건 어떤 신호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촬영한 우리가 뇌 속에서 이게 지금 뇌거든요. 이게 검은색으로 검게 그림 나와 있는 게 실제 뇌입니다. 그 뇌 속에 이런 신경망이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뇌의 피질들인데 이게 아래에 있는 연수에서부터 이렇게 뇌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굉장히 치밀한 연결 라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그 신경 네트워크에 예를 들면 이쪽 부위에서 어떤 신경 네트워크가 출발했는데 그게 뇌의 어느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추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연결 라인들을 쭉 추적을 해서 이 네트워크의 패턴을 연구를 해가지고 올해 이 신경 망을 회로를 약 10,000개 정도를 밝혀내가지고 올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 10,000개 정도의 신경 네트워크를 발표하겠다라고 올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뇌지도예요. 뇌지도. 우리 로드맵이나 마찬가지죠. 로드맵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언어를 담당하는 뇌는 왼쪽 축두엽배가 있습니다. 좌측 축두엽배가 이쪽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입을 움직여서 발음을 하게 되고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가에 대한 그 부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은 말을 못하는 원인은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신경 네트워크를 연구를 해서 지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게 이제 디퓨전 캔서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망을 따라가지고 정보를 전송할 때 아까 전에 전기적 신호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전기적 신호가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뉴런들이 한꺼번에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신호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신호들을 뚜껑을 열고 뇌 속에서 이렇게 검침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평소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피상에다가 센서, 전극 센서를 부착을 해서 뇌 속에서 그러한 뉴런들끼리 정보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였던 스파이크 형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들이 관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 그래서 이 뇌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뇌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0.1초에 한 번 뛰는 것에서부터 많게는 1초에 100번 뛰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뇌파들이 나오고 그 형태도 아주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1929년에 처음 뇌파 측정기가 발명되고 나서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을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더라. 그걸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는 뇌파가 굉장히 느리게 뜁니다. 느리게 뛰고
우리가 얕은 수면을 취하면은 조금 더 빨라지고, 우리가 깨어나가지고 본격적인 활동 안 하고 좀 편안히 쉬고 있을 때는 한 이 정도 속도가 나오고, 막 이제 정신적 활동을 하고 일할 때는 더 빨라지고, 그보다 더 빠른 뇌파까지 이렇게 다양한 뇌파들이 있는데, 그게 이것처럼 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리듬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틀려졌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빠른 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린 뇌파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느린 뇌파가 나오는 이런 특성,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느린 뇌파가 나오면 걔는 공부를 못해요. 주의가 산만해지고, 어떤 아이들은 막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더라. 또 우리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이렇게 뇌파가 느려져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보니까 느려지지 않고 이렇게 빠른 뇌파가 여전히 남아있더라. 계속 발생이 되더라. 불면증의 원인은 바로 뇌파가 느려지지 않고 빠른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걸리는 거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그런 뇌의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뇌파 측정기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간질병을 진단하는 수단으로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간질 환자들은 1초에 3번 뛰는 특이한 뇌파가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뇌파가. 또 발작을 일으켰을 때는 굉장히 빨리 뛰는 뇌파들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특이한 패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뇌파를 가지고서 그런 보다 더 복합적인 어떤 뇌의 발달 상태, 또 어떤 문제점, 심지어는 이 뇌파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장치들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에까지도 지금 발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인 뇌파가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질병에 따라서 뇌파가 특이한 패턴들이 이제 다 발견이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이것을 뇌파를 컨트롤해서 바꾸는 기술, 이게 바로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뭐 제가 다양한 것으로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정기적 신호,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기적 신호 요청함으로써 뇌의 활동 리듬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신적 활동 상태에 따라서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뇌의 활동 상태, 즉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활동 상태라든가 활성 상태라든가 이런 걸 제어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동기화된 뇌세포가 많을수록 진폭이 크고 느리면 지역적 활동이 활발해서 진폭이 크고 작다. 이것은 신경망과 뇌파의 그 패턴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파를 컨트롤하면 신경망의 발달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뇌의 신경망을 우리가 컨트롤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뉴로피드백이라는 기술이 이제 5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달이 됐는데요. 이것은 피검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피검자한테 특정 뇌파, 즉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느린 뇌파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느린 뇌파를 강화시키는 거죠. 공부를 못한다. 걔들은 뇌파가 느리기 때문에 빠른 뇌파가 잘 만들어지도록 빠른 뇌파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뇌파 변화 상태를 스스로 인지해서 스스로 신경망을 발달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이 뉴로피드백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기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신경 네트워크를 자기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뇌가 가소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경, 대뇌 피질에 또 대뇌, 뇌 이런 구조에서 여기 전극을 부착시켜가지고 이런 전기적 신호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측정된 뇌파를, 이런 뇌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뇌파가 너무 느리다, 또는 뇌파가 너무 빠르다, 아니면 어떤 뇌의 불균형이 어떻게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해서 거기서 특별히 어떤 뇌파는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뇌파는 더 약하게 만들어주고 해서 그런 뇌파의 균형 상태를 조절해주는 컨디션을 여기서 세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뇌파가 바뀌게 되죠. 바뀐 뇌파를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이 과정이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하다 보면은 강하게 발달시켜야 할 뇌파는 점점 강해지고 약하게 약화시켜야 할 뇌파는 점점 약해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뇌파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뇌의 신경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뉴로피드백이 연구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34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8년도에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조 까미아 교수가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임상실험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알파파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마음이 평화롭고 굉장히 안정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58년에 시카고 대학에 처음으로 실험에 성공을 하고 68년도에 미국의 이 뉴로 피드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피드백 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베리스터먼이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71년도에 간질 환자를 뉴로 피드백을 써가지고 일치의 약물 없이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해요. 1971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뉴로 피드백이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고 또 그걸 또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엘 루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술을 이용해갖고 학습장애, 소위 주의산만이라든가 과잉행동 장애자라든가 소위 자폐아라든가 이와 같은 학습장애아들한테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걸 고치는 데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과정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컴퓨터 기반의 뉴로 피드백 시스템이 1987년에 오스모 박사라는 사람이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팔리게 되는 것이죠. 제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제가 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 그 뉴로 피드백 시스템은 이 노트북 크기만 합니다.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아주 수동 시스템이고 이걸 사용하려고는 굉장히 많은 임상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것을 이 손바닥 크기로 줄이고 자동화시켜서 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뉴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2001년도죠. 그 뒤로 이제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시스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뉴로 피드백은 쉽게 얘기하면은 뇌를 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트레드밀을 통해 가지고 러닝머신에서 심폐 강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뇌도 신경 발달 운동을 시켜가지고 신경 네트워크를 발달시키자. 이게 소위 뉴로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근육을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이게 심폐 그 시스템이 발달이 되겠지만 뇌 속에는 근육이 없어요. 신경망이 있을 뿐, 신경세포만 있을 뿐이지. 이것들이 활동하는 것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또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게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기 신호를 컨트롤해가지고 뇌를 발달시키자. 이게 뉴로 피드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뉴로 피드백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뇌파를 강화시키고 어떤 뇌파를 약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그 뇌파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뇌파 제어 기술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냐?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냐? 뇌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알파 세타 프로토콜이라든가 뭐 SMR 베타 프로토콜이라든가 감마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치 이것은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겁니다. 현재 이제 그러한 이 뉴로 피드백 시스템으로서 이제 제가 개발한 것이 바로 뉴로 하모니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머리에 가볍게 그냥 삐처럼 두르면 앞 이마에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뇌파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에 훈련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것은 앞 이마에서만 전극을 부착시켜서 신호를 측정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뇌 전체에 원하는 위치에 전극을 부착을 해서 신호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이건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게 뇌파입니다. 뇌파를, 이런 뇌파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BQ 프로그램이라고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뇌파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뇌파로 작동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내가 불면이다 이거죠. 불면은 일단은 뇌파를 느리게 만들어야 돼요. 느린 뇌파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뇌파가 느려지면은 이 숟가락이 구부러져요. 뇌파가 많이 느려지지 않고 빠른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숟가락이 그냥 펴진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뇌파가 점점 느린 뇌파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뇌에서 학습이 돼요. 그럼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뇌에서 자기도 모르게 느린 뇌파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잠자야 되겠다라고 딱 하는 순간에 뇌에서 느린 뇌파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니까 불면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뇌파 측정기를 머리에 끼고 이 게임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뇌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자동차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뇌파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차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 방식하고는 이게 인터페이스 자체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각이 이 뇌를 이렇게 자극하는 부위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즉 페마 컴플렉스 부위를 자극해 가지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치매 예방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이것을 이제 조각을 맞춰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 추리력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건 이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렇게 뇌의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위 BQ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속에는 이처럼 총 8가지의 지수들이 있고 그 8가지 지수들이 뇌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꾸불꾸불한 뇌파 신호를 보고서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독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파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BQ 프로그램에 의해 갖고 이게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이런 BQ 결과지를 보면은 이렇게 각각 점수화된 그런 값들이 나오고 각각 그래프에 의해 가지고 뇌가 현재 어떤 상태다 하는 것들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뉴로 피드백 훈련할 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준비 사항이 있고, 그러한 것에 맞춰 가지고 최소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갖고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의 상태라든가 질병의 정도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훈련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게 그 BQ 검사를 통해 가지고 딱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훈련하면 금방 좋아지기를 원해요. 사실은 뇌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뉴런 하나가 다른 뉴런하고 지가 길을 찾아가고 가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한 번 했다고 그냥 그 연결이 바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전부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길을 찾아가지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데 뚝딱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뇌에서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1,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성급하게 끌지 말고 꾸준히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뉴로피드의 훈련은 일단은 부작용이 없어요. 왜? 뇌에 아무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뇌에서 나오는 신호만 가지고서 그것을 인지적인 피드백을 시켜주는 것이라 자기 스스로 자기 뇌를 고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체의 부작용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예요. 네. 그래서 뭐 이 훈련하면은 이러한 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리적 변화까지도 이렇게 다 나타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BQ를 가지고서 어떤 질병 상태에 또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찍어보면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정확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불면증 환자. 불면증 환자는 BQ에서 보면은 어떤 특성이 딱 보인다. 이런 특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뇌파에 있어서 이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이걸 보고 당신은 잠을 못 잡니다. 그 우리가 판단 내리죠.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잠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 내려주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훈련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학교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의력 결핍증. 굉장히 주의 산만한 아이들. 주의 산만한 아이들의 뇌파의 형태가 대표적인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난 아이들은 이런 도표값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딱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ADHD. 주의도 산만하고 굉장히 난폭하고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은 뇌파가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해요. 이렇게 나타난 아이들은 이러한 그 수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비만. 요즘 뭐 여자들 비만 뭐 굉장히 관심이 없죠. 비만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이게 뇌파적으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다른 것들은 어떤 특성이 갖고 있다. 이게 다. 네. 이제 비만인 사람들이 흔히 고혈압을 같이 부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이것도 우리가 BQ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고혈압 환자. 뇌에 종양이 생기면은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BQ를 통해서 암 환자들도 뇌파가 틀려요. 암이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수치가 다른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암 환자입니다. 비염이 있는 사람. 그래서 비염도 굉장히 많아요. 얘들이. 비염만의 특성이 있고 아토피도 어떤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BQ를 통해 가지고 현재 뇌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프로토콜을 결정을 해가지고 뉴로피드의 훈련을 시켜나가면 뇌가 바뀌어요. 뇌 속의 신경망이 달라진다. 그 뇌 속의 신경망은 한 번 그게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요. 지속적인 효과.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고착이 딱 되고 나면은 그게 그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다시 재발이 되고 다시 악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진짜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야 검증 그 테스트들이 우리 국내에서만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고려대학교에 한 것은 과제 수행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결과라든가, 뭐 골프 퍼팅이 훈련하고 나서 한 달 지났더니 세타가 줄었다든가 이런 책 심리학과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능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평균 15점 이상이 올라간다. 불과 2개월 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고,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이 불과 3개월 만에 굉장히 주의력이 높아져가지고 주의 산만한 것이 없어졌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비교해서 나오는 스트레스. 우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를 훈련을 시켰더니 굉장히 적어지더라. 이런 결과 수치입니다. 스트레스 제한. 이제 실제로 공부하는 애들이 성적이 진짜 향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고등학교 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딱 30번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안 한 애들은 성적이 별로 향상되는 게 어렵다 이거죠. 훈련시킨 애들은 눈에 띄게 실제로 성적이 올라갔다 하는 것이 이 실험 결과를 발표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고등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더라. 자기가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결과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뉴로피드를 훈련하면 뇌가 진짜 바뀌느냐. 그것을 이제 동경대학교에서 FNIRS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키면서 뇌 속의 변화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뇌의 혈류량이 바뀌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전부 다 관찰을 해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랑 같이 해서 각 초등학교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율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훈련을 하고 나면은 훈련 전후에 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것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일목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기준을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공부를 못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주된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나는 뇌가 피곤해서 맨날 바깥에서 놀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주의가 산만해서 또 하나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각 학생별로 뇌가 피곤한 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피곤해진 것인지 주의가 산만한 건지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 원인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별로 얘는 주의가 산만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해서. 실제로 훈련 전에는 파란색이었는데 훈련을 2개월 동안 하고 났더니 빨간 막대 그래프처럼 뇌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학습 부진 요인이 뭐냐? 집중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뇌가 피곤한 건지, 주의가 산만한 건지,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떤 학교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학교에 뇌가 피곤한 아이들,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 이것들이 각각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 정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학습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피곤해서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뭔가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걔한테 너 집중력이 약해, 집중해 라고 아무리 강조해 봐야 전혀 필요 없는 수업 체험하는 거죠. 너는 쉬어라, 노는 걸 좀 멈춰라 아니면은 포도당 네가 부족해서 피곤한 거야. 뭐 밥을 잘 먹게 한다든가
그런 다른 처방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처방. 이렇게 해서 실제로 뇌가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산만도가 약해지더라. 이게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주의지수로 하는 것은 뇌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각성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의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한 귀로 들어서 흘러가요. 근데 이게 높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자기 귀에 다 들어오죠. 뇌가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학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행동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수동적인 아이인지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요 항상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타고난 특성이라기보다 뇌의 어떤 특성이에요. 뇌의 어떤 특성입니다. 이것을 유로피들의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특성조차도 바뀌게 돼요. 학술적으로 우리가 행동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행동 성향, behavioral activation 이렇게 부릅니다. behavioral activation이 화자티브냐, 네거티브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게 뇌에서 어떤 그 잔해하고 우뇌의 패턴이 균형이 어떻게 맞춰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나요. 그럼 유로피드의 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주죠. 조절을 해주면은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져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염세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져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개선 정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정서적인 것도 잔해와 운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해와 운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균형을 잘 맞춰주면 없어져버려요. 그러한 성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를 유로피드릭을 통해 가지고 조절해 주다 보면 이처럼 균형 정도가 더 향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아 우울증이 있어요. 소아 우울증.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인 문제점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로피드의 훈련을 시켜서 잔해와 운의 균형을 딱 맞춰주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해서 알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어떤 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되고 잔해와 운해가 균형 있게 발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해서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로피드백이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모든 걸 다 거칠 수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뇌가 건강해지면 만병통치가 된다는 것이죠. 뉴로피드백이 만병통치가 아니라 뇌가 만병통치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그렇게 가소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계속 변화하는데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이 바로 뉴로피드백이다 하는 강의에서